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4월 총선을 향한 움직임이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종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갑론을박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종로는 이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에서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죠. 이정현 의원도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 몇몇 주요 인물들, 정치적인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오늘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9.9% 지지도가 사실상 30% 정도인데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어도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저는 대선판이 펼쳐지면은 사실 이 정도 시점에, 그러니까 그 총선 직전의 대선 주자 지지율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때 김무성 대표가 1위 하고 있었어요. 당 대표 하고 있을 때죠. 그렇죠. 그게 어쨌든 여권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갖는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보통 20대 중반, 20%대 중반까지는 형성이 쉽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특별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20% 중반 정도까지는 다 그 정도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라고 있지만은 그분이 대권 주자로 인식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갔을 그 정도 지지율 정도 되는 부분을 총리를 지내셨던 이낙연 총리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좀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고, 종로에 어쨌든 출사표를 던졌고 거기에 지금 이정현 의원이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확하게 그게 안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좀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이낙연 총리는 먼저 본인이 가가지고 종로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 또는 본인이 험지에 가서 상대 당의 거물을 쓰러뜨리는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정치인으로서는 탐이 나는 위치였을 거거든요. 아니면 또 굳이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과의 빅 매치업 같은 것을 언급 또는 고민했던 흔적이 있다면은 출마 선언을 뒤로 늦췄어야죠. 상대를 보고 움직였어도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에 총선을 기획하는 세력이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딱 그 정도로 축소시켜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 이낙연 총리가 정치적으로 크게 어떤 성장하는 그런 빛을 보는 상황을 약간 좀 견제하는 그런 측면도 제가 있지 이낙연 않느냐. 총리라면요 이런 거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강남 갑 출마해서 당선. 그렇게 되면 이낙연 총리는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정동영 전 대표가 그때는 약간 타이가 섞이긴 했지만은 강남 을에 출마해가지고 그 당시 김종훈 의원한테 패배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선 주자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 하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 가가지고 계속 도전해가지고 당선되니까 회자되는 것처럼 본인이 험지 돌파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당선된 이낙연의 힘 보다 월등한 강남에서도 먹힌 이낙연의 힘 이런 걸 한번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선거인데 자기 인기가 높을 때니까. 근데 굉장히 축소된 역할로 지금 가서 종로 지키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거물이 따라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종로에 출마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거물이 나오고 빅매치 속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기게 되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을 낸다든지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파괴력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 조사에서 보면 17.7% 기록을 했어요. 그 전조사에 비해서 한 2.4%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종로에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도 벌써 그 종로 출마 얘기를 한 지가 한 2달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잘 못하고 이렇게 쭉 흘러오는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의 최근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늦어지는 것이 첫째.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된 선택, 좋은 선택, 뭐 어정쩡한 선택 이런 것보다도 선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다소 좀 짜증을 내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통합이나 이런 정치적 성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도 차라리 어떤 교착 상태를 만든 지점 하나가 노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네. 이런 거면은 그거만 풀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반적인 어떤 그 뭐랄까 협상 틀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네. 그것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포통합 논의를 옆에서 이제 보고 있다 보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이것은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그 의원과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간의 1대1 담판 등의 형태로 많은 쟁점이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담판이 형성되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구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뭐 밀담에 가까운 것도 나눌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자 신뢰를 구축한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했던 밀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의 내용 같은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접촉했던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만나면 만났다고 밖에 바로 얘기가 돌고 예. 그러니까 만나면 만났다는 얘기가 밖에 도는 상황 속에서는 진지한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어요. 금방 또 새나갈 걸로 예. 생각하니까. 아니면 혹은 이게 나중에 잘 진행돼가지고 뭐 일이 잘 풀린다는 다음에도 한 1년쯤 있다가 그때는 그랬다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뭐 신뢰는 쌓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공직 생활 하다 보니까 공직 생활은 거꾸로 불투명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밀담이라는 걸 하면 안 되죠. 공직 생활은 투명하게 해야죠. 근데 반대로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조금은 그런 기술들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기술,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뭐 전국 운영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그 밀담을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를 나누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속 터놓고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보수의 두 지도자로서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통합을 이끌어내면은 그 다음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험지 출마하겠소, 당신도 하겠소? 이랬을 때 뭐 하자마자 가타부타 결론을 내는 형태의 밀담이면 괜찮은데 저기 가가지고 물어보고 올게요. 뭐 이러면은 이 밀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밀담의 뭐 효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안철수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신당 뭐 이름도 뭐 안철수 신당으로 하겠다라고 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 앞두고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생각보다 이제 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당 이름 지었을 때 그게 누가 함께하는 당이냐 이런 걸 설명할 시간조차도 없기 때문에 알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라는 이름에 그때 갤럽 조사에 봤듯이 쌓인 비호감도라는 것이 과거와 비할 수 1위로 없는 나왔었죠.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가진 좋은 자질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상황 속에서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라는 게 무슨 안철수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래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시적인 부분이 있다 보고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발휘하지 못한 정치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름이 안철수 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트너가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요. 일단 뭐 안철수 당 사당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아니 뭐 옛날에는 그래서 박지원 대표나 김한길 대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도 있었지만은 공동 대표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안철수 신당에는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철수라는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정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파트너 찾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 그거는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뭐 마치 창업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오너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당의 성격과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그 안철수 신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총선 전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뭐 새로운 보수당과도 여러 가지 통합 등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신당도 거기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안철수 대표 측이 창당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에는 동력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당원을 이제 동네별로 1,000명씩 모아서 5개 시도당을 창당해야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획 창당한다 해도 그러면 3월 초쯤 될 텐데 그때 뭐 공천을 또 하고 그러려면은 안 되거든요. 네. 시간이 날림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대표가 측근들이랑 상의해서 네. 2월 중에 어쨌든 야권 재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지 당을 창당한 게 아니라 창당 준비 상태로 이런 것에 임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창준이는 선거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후보를 공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장 그래도 이념적 거리나 아니면은 또 친교 관계로 봤을 때 우리 새로운 보수당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과는 통합 등의 어쨌든 행보를 획책하고 네.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권의 승리를 위한 연대 정도까지는 자유한국당 가고 그러니까 소통합 뭐 대연대 정도 예. 이 정도의 지형을 하나 만드는 것을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구상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은 상당히 전략적인 생각을 보일 것이다. 예. 뭐 그 정도의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이분은 어떨까요?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근데 뭐 지난번에 뭐 대구에 출마할 것처럼 하다가 또 한때는 수도권 나올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이제 고향 쪽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렇게 묶여 있군요. 네 군데가. 굉장히 요즘엔 시골에 이렇게 많이 묶입니다. 여기 이제 출마하겠다. 그래서 이미 여기 터닫고 있었던 그 조혜진 전 의원이 여기 터닫고 근데 있었죠. 조혜진 의원이 워낙 동네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홍준표 대표도 이렇게 뭐 무소속 나오도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난번에는 무소속 조혜진이 나와서 30% 가까운 득표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무소속 홍준표 대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통합신당 조혜진이라 그러면요, 홍준표 대표 떨어질 수도 있다. 정계 은퇴를 걸고 한 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 예, 그때 저는 그거 홍준표 대표가 그 리스크를 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택 안 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그분이 뭐 지금까지 창녕이나 이런 쪽에 정치를 해오셨으면 모르겠고 말 그대로 도지사는 했지 않습니까? 경남도지사. 그건 그렇지만 본인도 당신도 이제 대구에서 한번 정치해 보려고 낙이는 경남에서 났지만은 계속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다니고 했다라고 홍보했던 분이 또 가서 창녕에 가서 난 창녕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애매하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역구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한계가 고등학교까지 정도가 지역에서 보통 나오고 그 이후에 성장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은 다 서울 올라와서 하고 돌아갔을 때 생각보다 그 저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렇죠. 이제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언제 당신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느냐, 뭐 서울에서 출세했다고 갑자기 내려와서 나 찍어달라는 얘기냐, 뭐 이런 감정을 갖는 것도 자연스럽죠. 이준석 위원장이 아마 최근 우리 시사끝장에 출연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일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손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뭐 실제로 최측근 인물이죠. 이찬열 의원도 예.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는 걸로 예. 이렇게. 그럼 손학규 대표는 말 그대로 뭐 그냥 혼자밖에 안 남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본인께서 생각하신 대로가 이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저희 바른정당계를 공격할 때 한국당이랑 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셨는데 본인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벌어지면은 무슨 말씀하실까 궁금하고 저는 손학규 대표라는 정치인을 같이 이제 제가 대표랑 최고위원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네. 그분이 가진 엄청난 장점과 단점, 한계점이 다 같이 보이거든요. 뭡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신 상태예요, 지금.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 정치를 하시면서 이제 정치를 뭐 새로운 걸 싹 틔우는 단계보다는 좀 마무리해야 될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못 내려놓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 마무리가 더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양이 점점 험해지고 있다. 네, 모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손 대표가 왜 못 내려오는지 알겠지만은 네. 네,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음. 근데 이렇다고 해서 더 여기서 갑자기 물러나면 그것도 웃겨요. 예, 이제 그러면 말 그대로 안철수도 가고 유승민도 가고 이제 예? 누가 대표할까요 그 당은?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뭐 당 자체의 어떤 존재의 의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자산이 100억이니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자산 100억 당에 있어도 개인에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뭐 악한 마음을 갖고 빼먹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은 그와 무관하게 판단할 거고요. 네. 뭐 제 생각에 손 대표가 인재 영입이나 이런 길로 나서기도 어렵고 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죠. 한동안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입장에서 이준석 위원장의 손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는 이 유력한 정치인들의 미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또 한번 운명이 바뀌는 또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샛별들이 등장을 할 텐데 흥미진진한 총선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